소화는 뒷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영양소까지 하고 소화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입과 위에서의 소화까지만 볼게요. 소화가 이제 보통은 위에를 거쳐서 이제 소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그냥 소화의 그냥 간단한 전반적인 내용까지만 보고요. 이거 뭐 여러분들 피곤하기도 하고 첫날이기도 하니까 이 소화단은 첫날이기도 하니까 이 페이지만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영양소의 3대 영양소, 주 영양소를 봤었고요. 주 영양소는 다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포도당. 그지 윤우야.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뭐 효소라든지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성장기에 필요하다 말씀드렸었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긴 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열을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체온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주로 들어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부영양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영양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목숨을 잃어.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애들이고요. 부영양소가 없으면 목숨을 잃지는 않아.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이제 병을 얻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겠죠. 선생님, 물은 중요한 영양소 아니에요? 그거에서 물 없으면 대략 일주일이나 3일인가 그 정도만은. 맞아요. 뭐 그렇게 한데 여기서 나누는 거는 주 영양소는 몸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덜 중요한,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3대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눈 거죠. 당연히 다 중요해, 다 중요해요. 비타민 안 먹으면 비타민 없으면 또 여러분들 병에 걸려. 감기도 잘 걸리고 그지. 그래서 일단 볼게요. 무기염류,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은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보통 요즘에는 부르고요. 물 있죠. 무기염류부터 볼게요. 무기염류라는 건요, 뭐 나트륨이니, 칼슘이니, 칼륨이니, 철이니, 이린이, 마그네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원자, 이온 이런 거 할 때 들었던 것들 있죠. 우리 몸에도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여러분들 뼈를 구성할 때 뼈에는 칼슘하고 인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칼슘하고 인이 주가 되겠고 혈액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나트륨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적혈구의 성분 중에 하나가 철이거든요. 등등등 해서 잘 들어봤죠? 뭐 여러분들 그뭐 키가 클 때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뭐 멸치 같은 것도 먹고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러잖아. 그런 멸치 같은데 이제 칼슘 이런 것들이 많고 우유에도 칼슘이라는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염류라고 하는데 주로 뭐 근육을 만들고 우리의 뭐 뼈대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기염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물 한번 보시면요, 뭐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같은 것들 있죠. 여기 이제 있는데 참고로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은 뭐 비타민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은 만들 수도 있나 뭐 여튼 다 몸을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어쨌건 무기염류도 그렇고 바이타민도 그렇고요. 다 섭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요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다 참고해 주시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각각의 이제 7종류가 있는데 A, D, E, K를 지용성, 약간 지방성 성분이라고 하고요. 얘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야. 그리고 A, D, E, K 참고해 주시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들 있죠. 보통 이제 비타민 C가 많은데 C를 먹으면 뭐 감기, 약 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래서 물에 녹는 애들을 이제 B가 C라고 해요. 크게 7종류로 나누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눠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요즘 6종류 기억하시고 A, D, E, K 그리고 P, C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소화할 때도 나눠서 이제 들어가는 소화될 때 좀 나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필기해 놓으세요. 지용성 A, D, E, K 그다음에 수용성 B, C가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특히 모자랄 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걸 결핍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비타민 B 결핍증, 비타민 C 결핍증 이런 게 있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안 좋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결핍증은 제가 이제 써드릴게요.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생물에서는 결핍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참고만 알아두시라고 써놓을 거고요. 교수님이 B가 각기병이고 C가 괴혈병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거 써드릴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어요. 주로 이제 혈액 그리고 우리 몸 곳곳에 물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물이 없으면 보통 한 2주 정도까지 2주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2주였던 것 같은데 많으면 한 달이었나 하여튼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지 뭐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고립됐어. 물만 있으면 그래도 한 뭐 2주 이상 살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음식을 못 먹은 사람이 한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이제 단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사람이 이제 기절하거나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생존에는 생명에는 물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만 어떻게 공급이 되면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이제 혈액과 몸 곳곳에 있는 림프액이라고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존재하고요. 이제 혈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은 주로 이제 물질을 운반하거나 우리 몸 곳곳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이 체온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 앞쪽에서 이제 배웠는데 열과 관련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잘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체온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죠. 온도가 높아져도 적당하게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온도가 추울 때도 열을 잘 저장하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여기다가 잘 밑줄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책에서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미량으로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비타민 A, B, C, D, 뭐 E, K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이나 채소 등이 많고요. 반드시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할 때 항상 음식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물 같은 경우는 밑에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고요.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이제 순환기 할 때 혈액의 역할이기도 해요. 영양소나 산소를 이제 조직에 갖다 주고 조직에서 쓰고 남은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이제 가져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물의 역할이고요. 체온 조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제가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결핍증 이제 비타민을 적게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게 듣는 우리 같이 이제 음식으로 뭔가를 많이 먹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먼 대양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뭐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선한 과일을 못 먹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타민이지만 저는 비타민하고 일단 써놓을게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 같은 거를 이제 현미와 백미는 이제 뭔가 다 도려내고 깨끗한 거고 이제 뭐 어떤 성분이 있는 걸 현미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현미에는 비타민 B1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 같은 걸 안 먹고 만약에 이제 백미 뭔가 다 제거해버린 깨끗한 쌀 그냥 그런 것들을 닭한테 모이로 주면은 닭이 왠지 시름시름 앓게 돼. 이걸 각기병이라고 해요. 이 내용은 앞에서도 이제 했지만 통합과학에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비슷한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각기병은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되는 병이고요. 다리가 붓거나 뭔가 이렇게 마비되거나 해서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지는 병이에요. 마비되거나 이제 몸이 붓는 거, 다리가 붓는 거. 비타민 C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과일을 많이 못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인데 이가 헐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분들이 이제 과일도 많이 먹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멀리 대양을 나가게 되면은 음식물 공급이 힘들잖아. 그래서 과일을 못 먹었는데 그 멀리 나간 대양에 있는 선원들이 계속해서 뭔가 피가 나고 이가 헐고 뭐 빠지고 이런 게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과일을 못 먹어서 생겼던 병이다. 그거고요. 괴혈병. 괴는 우리가 뭔가 괴사하다 할 때 뭔가가 세포들이 뭔가 죽는 거 있지. 뭔가가 조직 같은 것들이 이제 썩는 거, 멍들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괴, 그 다음에 혈,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잇몸 같은 게 헐고 부어요. 피가 나고. 여기로 또 들어봤을 거예요. 비타민 A는 이제 야맹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경우고요.
당근 같은데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잘 안 보이고 막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멀리서 오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피랑 관련된 거고, 아니지. 비타민 D 뼈랑 관련됐죠.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되겠고요. 구루병이라고 하는데 등이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렇게 굽거나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리가 휘고 얇아지고, 그 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이제 측만돼서 허리가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주변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뭐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되겠죠. 구루병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빈혈, 피와 관련된 거라서 피를 잘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빈혈은 잘 알겠지만 피가 부족하니까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지금 어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비타민 K, 이것도 피랑 관련된 건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굳어. 피가 났는데 그 피가 계속해서 나. 혈우병이? 응? 혈우병. 뭐 혈우병 비슷한 거죠. 혈액 응고 지연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혈우병은 이제 유전적인 거고, 요거는 이제 피와 관련된 거. 피딱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그럼 큰일 나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과 관련해서는 그냥 결핍증이 걸릴 수는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생물 시간에 또 고등학교 가시면 또 배우게 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지만 모자라면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억하는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을 나누고 ADK, 지용성,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수용성은 BC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교양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체온 조절이랑 여러 가지 물질 운반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영양소 검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뭐 주영양소, 부영양소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해야 뭐 시험에 나오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요. 이제 영양소 검출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약들 나오고 색깔 변화가 있는데 영양소와 시약과 색깔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 녹말은 했잖아. 아이오딘과 칼륨, 그지? 하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를 배웠고 3대 영양소에 대한 시약을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 혹은 녹말이에요. 보통 이제 녹말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얘는 아이오딘, 화, 칼륨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아이오딘은 이제 요오드 말하는 거고 칼륨이 같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아이오딘이랑 칼륨과 만나면 원래는 얘가 갈색이에요. 근데 얘가 청藍색으로 변해요. 요거는 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 요거 전에 녹말의 분해 산물이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볼게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시약이라고 쓰고요. 이게 지금 다 영어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진 않아요. 그냥 일단은 지금 보시고 나중에 시험 때, 하지만 오늘 시험에 나오긴 하겠지만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걸 하고요.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용액이고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푸른색 계열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시약을 넣으면요 황적색이 되고요.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없는데요. 있구나. 가열돼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탄수화물이나 뭐 다른 성분들을 넣는 시약들은 뭐 이런 가열을 하거나 뜨겁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포도당에 넣는 베네딕트는 꼭 가열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반응이 굉장히 느린 시약이기 때문에 그냥 포도당에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넣으면 한 일주일씩 걸려 반응하는데. 그래서 반응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꼭. 그래서 가열을 똑바로 꼭 해놓으시고, 요거는 실험 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할 때는 가열해준다. 동그라미 쳐놓고 색깔 황정색.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이 청藍색,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황정색.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 단백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섞는 건데, 요 지금 섞은 용액을 뷰렌 용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책에는 뷰렌 용액이라고 안 쓰고 좀 어려우니까 이제 섞는 방법이 나와 있죠. 5%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에요. 용액에다가 더하기 1% 황산구리 용액이에요. 수용액이라는 거는 물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다는 소리예요.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건 수용액이라고 황산구리 가루를 섞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쨌건 5%라는 거는 수용액의 5%만큼 5%의 가루를 질량의 5%를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다는 소리고, 얘는 1%를 섞었다는 소리야. 어쨌건 네, 요거를 합친 걸 우리 뷰렌 용액을 하는데, 어차피 뷰렌 용액이라는 것보다는요, 요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수산 나트륨하고 황산구리, 숫자까지는 기억하진 않아도 되지만 수산화 나트륨하고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거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황산구리는 그거 아니었어요? 네? 구리 황산구리는 그 앙금 생긴 거. 맞아요. 그때 나오는데 구리가 무슨 색? 구리가 파란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옅은 푸른색이에요. 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면은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옅은 푸른색인데 얘가 뷰렉 반응을 해요. 하면은 보라색이 돼요. 단백질에 5% 수산화트륨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지방은요, 수단, 이름이 참 어려운데 수단 3 용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섞어가지고 만든 용액이야. 수단에서 처음 만난 것이 수단 3 용액이에요? 아니죠. 수단이 나라 이름인 건 안 해. 네. 수단 3는요, 원래 이제 빨간색인데 얘는 뭐라 해야 되나? 진홍색이에요. 진홍색. 그러니까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 그래서 보시면 책에 빨갛게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요, 빨갛긴 한데 선홍색이라 돼 있지. 얘는 선홍색이 돼요. 선홍색은 실제로 무슨 색이냐면 그냥 핑크색 생각해도 돼요. 아니면은요, 진홍색은 진한 진득진득한 색이고요. 진하고 진득진득 끈적끈적한 색이고, 얘는 맑아. 그러니까 물에 뭔가 물감 같은 핑크색을 탄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홍색이 맑은 핑크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색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찐득찐득했는데 얘가 갑자기 맑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이 청藍색,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가열했을 때 황적색, 단백질은 이제 5% 수산 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었을 때 보라색, 그다음 지방은 수단3 용액이 넣었을 때 선홍색.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책으로도 이제 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말부터 다시 보시면요.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색깔은 안 적혀 있는데 갈색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藍색이 된다. 자, 포도당 검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녹물하고 포도당하고 달라. 녹말은 포도당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게 쪼개진 게 포도당이야. 그래서 쪼개진 포도당만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용액이고요. 이제 가열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황적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5% 수산나트륨, 황산구리 수용액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 원래는 옅은 푸른색인데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이 된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수단3 밑줄에 넣으시고 선홍색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에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데요. 왜? 읽면서 물인지 무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같이 볼게요. 6번, 1번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이 되겠고요. 물론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거를 무기염이라고 했죠. 무. 섭취량이 부족하면 계열병 같은 결핍증이 나타나는 것은 바이타민, 바이가 되겠고요. 바. 영양소와 노폐물 등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 주는 건 물이 되겠죠. 7번. 자, 녹말이고요. 아이오딘, 칼륨, 청藍색. 포도당이고요.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가열했을 때 황적색. 단백질이고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황산뿌리 수용액을 섞은 거고요. 보라색. 지방 같은 경우는 수단 3고요. 이름도 어려워. 수단 3을 꼭 써줘야 돼요. 수단 3. 요거 로마 왜요? 문자 3 있죠? 꼭 써줘야 돼. 그럼 수단 3 말고 수단 2 있고 수단 1도 있고 수단 4도 있고 네, 있어요. 있어요? 있겠죠? 뭐 하면 안 돼요? 꼭 이거 수단 3 써줘야 돼. 그 선홍색. 왼쪽에 보시면요, 플러스 강이 오른쪽 날개에 포도당 검출 있죠? 한번 볼게요. 베네딕트 용액으로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가열을 해야지 색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돼 있고요. 이제 화학 반응인데 상온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응이 느려서 베네딕트 용액 안에 이제 구리가 있거든요. 구리 이온하고 포도당이 만나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가열을 꼭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거기다 밑줄할게요. 포도당 말고도요, 이제 포도당 두 개가 붙어있는 엿당, 포도당과 비슷한 과당,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검출할 수 있어요. 참고로만 해주시고, 네, 참고로 설탕은 검출 안 되는데 설탕은 X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게 이제 생긴 구조 때문에 생긴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도록 하고요. 포도당, 과당, 엿당 이런 것들은 검출되고 설탕은 검출 안 된다. 알겠지? 그 밑에 이제 뷰렌용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왼쪽에 12페이지 소화 이제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 들어갈 건데 소화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큰 덩어리들을 잘게 부셔서 작은 단위, 포도당, 탄수화물의 단위,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 아미노산, 지방의 단위, 지방산, 모노글리세린으로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알겠죠?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소화 보시면요,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근데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분자들을 크기가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분해해서 우리 몸이 흡수해가지고 어디다 쓰겠니? 에너지 만드는 데 쓰겠죠. 그죠?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큰 영양소 분자 덩어리들을 잘게 부수는,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첫 번째 소화의 필요성도 있는데 거기다 밑줄할게요. 영양소를 우리가 세포에서 흡수하잖아. 그 다음에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된다는 있죠.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잘게 분해한다. 알겠지? 그게 소화다. 우리 소화에는요, 소화라는 거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소화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걸 소화 효소라고 하고요. 소화할 때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뒤쪽에 보시면요, 그 표 아래쪽에 소화의 전 과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나와요. 요거를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 요소, 단백질에 대한 소화 요소, 지방에 대한 소화 요소가 다 다르거든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소화 요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할 때 필요한 물질이 되겠고요. 빠르게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할게요. 각각의 소화 요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에 대한 소화 요소,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 요소, 지방에 대한 소화 요소가 다 달라.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소화 요소는 하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밑줄할게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됐죠? 우리 몸 최적의 온도가 35에서 40도씨 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광합성의 효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보였잖아요. 그지? 똑같이 소화 요소도 마찬가지야. 우리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 같은 데 갔다. 그럼 소화가 잘 안 되는. 근데 아니 선생님 북극 같은 데 갔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네. 저희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갔을 때 거기서도 먹는데 거기도 온도 높지 않아요? 사우나 가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요?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소화는 잘 안 돼. 근데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소화는요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사는 거 아니라면 소화에 문제는 없어요. 자, 소화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제 코에서부터 시작해요. 코에서 시작해. 코. 아니지, 미안해. 입에서 시작하죠. 입에서 시작해요. 입. 그다음에 식도. 입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하네. 이렇게 관으로 쭉 이어져요. 이렇게 관으로. 식도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목에 있는 거 식도.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주머니가 있고요. 위에서 이제 소장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보여져 있는 소장이 있고요. 이 바깥쪽으로 이제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항문으로. 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한 10몇 미터? 어쨌건 되게 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꼬여져 있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큰 관이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주로 소화는 소장으로 이루어지고요. 위 옆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간이 있어요. 그리고 간 아래쪽에 여기 쓸개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길쭉하게 가로로 넣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짜리 간이 있고요. 이자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자. 그리고 간 아래쪽에 이렇게 쓸개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빼고 그리고 간, 쓸개. 그 다음에 이자까지를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죠. 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애들.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얘네를 소화관이라고 해요. 소화가 되는 관, 그지? 네. 표피로 이루어져가지고 관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간, 쓸개, 이자처럼 소화 요소를 분비하거나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을 소화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계는 크게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소화관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소화관이에요. 소화관 써놓으시면 되고요. 관으로 이루어진 곳. 그 소화액이나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 왼쪽에 있는 침샘부터. 침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을 분비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어쨌건 뭐 침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소화샘 이런 거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소화관에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이다 돼 있죠. 소화되거나 이제 흡수되는 통로가 되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입과 위에서의 이제 소화. 주로 이제 우리 소화는 입과 위와 입, 위, 소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입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곳이고 나머지 것들은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가 안 돼요. 어쨌건 탄수화물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한번 분해를 시켜주고요. 소화 대부분은 이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은 입과 위까지만 볼게요. 자, 입에서는요 이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음식물을 어떻게 하니 잘게 부수는 거지, 그렇지? 잘게 부숴서 음식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혀주는 작용을 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적혀 있지 않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저장 운동이라서 기계적으로 우리 씹는 걸 말하는 거지. 씹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기계적 소화가 한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식물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게 부셔야 돼. 그래서 음식물을 골고루 오랫동안 씹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넘기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소화가 잘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오래오래 꼼꼼하게 씹어있는 애들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살도 잘 안 찌고.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녹말 분해돼 있죠. 이게 이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소화 효소가 분비돼서 처음으로 이제 녹말 혹은 탄수화물로 분비되는데 이때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이거는 침샘에 있는 아밀레이즈. 침샘은 우리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홀을 해보시면 움프 파인드가 있을 거야. 알 거야. 거기가 이제 침샘이고요. 거기서 침이 나오는 곳이야. 거기에 아밀레이즈라는 소화 효소가 있고요. 이 효소가 녹말을 분해해요. 첫 번째 입에서는 씹어 기계적 소화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녹말을 분해해요. 아밀레이즈.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요때 소화는요. 탄수화물이 굉장히 긴 골이잖아. 큰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잘게 일단 부수는데 두 개씩으로 부수는 거야. 두 개씩. 그런데 우리가 씹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두 개씩으로 쪼개지지 않아. 덩어리가 큰 덩어리를 넘어가기도 해.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밑에서 다시 소화를 할 거고요. 어쨌건 얘는 녹말을 아밀레이즈가 엿당으로 분하는 거예요. 녹말 혹은 탄수화물을 엿당까지만 분해하는 거야. 엿당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기 사슬 굉장히 긴 사슬이 있어요. 근데 얘를 딱 엿당 두 개까지만. 그런데 다 소화는 안 되고 안 되는 것들도 있다. 세 개 보시면요. 첫 번째 녹말 분해돼 있고요. 침 동그라미 쳐놓고 아밀레이즈 거기다가 밑줄에 넣고요. 녹말을 엿당 분해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입에서는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순다. 이게 이제 저작 운동이라고 했고 기계적으로 이제 한 부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침과 골고루 이제 섞어야겠죠. 섞으면서 어떻게 하니? 녹말을 분해한다고. 뭐가? 아밀레이즈가. 됐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다르게 단백질하고 지방은요. 그냥 쭉 내려가고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요.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가 돼. 근데 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입에서 바로 이제 소화가 시작돼. 왜냐면 우리가 진화적으로 밀가루, 쌀을 많이 먹었으니까. 좀 원체 많이 먹다 보니까 입에서도 한번 소화하게끔 진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위에 있죠. 위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지 알겠지만 이렇게 쭉 음식물이 내려와가지고 위에 저장이 돼. 평소에는 위에 이렇게 주머니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있어.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면요 위에서 한 6시간 이상씩 저장이 돼 있어요. 이때 위에서 하는 작용은 뭐냐면요 음식물을 죽으로 만들어요. 밥으로 그냥 밥을 먹고 바로 그냥 소장에 가면요 단단하니까 소화시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분화에 쓰이는데요. 첫 번째 음식물을 죽으로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염산이 녹이는 작용이에요. 염산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위에서 위샘에서 이렇게 위산의 형태로 염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녹여줘요. 그래서 음식물을 죽으로 만들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 아니고 단백질을 분해시켜줘요. 근데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염산 같은 게 녹이잖아요. 어? 물질들을 녹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위는 멀쩡해요. 이따가 말하려고요. 그래서 염산이 평소에도 2리터씩 나온대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안 좋잖아. 그래서 음식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덜 중화되면서 우리 위벽을 덜 녹이는데 얘가 만약에 얘네가 나 뭐 다이어트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공부하겠다 하면 음식을 안 먹어 하루 종일. 그럼 어떻게 되니? 아니면은 나는 공부할 거니까 밥 안 먹고 예를 들면 무슨 카페인 음료를 마실 거야. 아니면은 좀 커가지고 커피를 마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이 위산이 계속해서 분비된다고 했잖아. 이 위산이라고 쓸까? 얘가 염산이고요. 얘가 위를 계속해서 헐게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위가 이제 쓰리고 아파. 그러다가 이제 위염에 걸리고 병에 가는 거야.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은 꼭 먹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지 얘가 얘를 중화시킬 수 있게 돼요. 알겠죠?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 단백질은 펩신이라고 해요.
이 펩신은 평소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잠을 자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음식이 들어왔다는 자극에 의해서 염산이 얘를 깨워요. 얘를 작용을 활성화시켜. 그래서 염산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죽으로 만드는 현상 하나랑 녹여서 음식을 죽으로 만들죠. 두 번째는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위산은 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세 번째는 여기 왔습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요. 음식을 한 6시간씩 저장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서 막 여러분들 흙도 먹고 막 다른 것도 먹고 막 네. 떨어진 것도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세균이 들어오잖아. 그 세균을 이 위산이 이렇게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염산은요. 첫 번째 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펩신을 활성화시키고요. 펩신은 이제 산성일 때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해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에 있을 거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위 보시면요 단백질 분해대인데요. 위에 속에 있는 소화효소인 펩신에다가 밑줄에 놓고요.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됐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에서 처음으로 이제 분해가 먼저 시작되고요. 그래서 단백질 여러분들 고기 먹잖아. 그러면은 입으로 일단 씹어서 너무 큰 덩어리니까 작게 쪼개. 그래서 위로 넘어가서 위에 저장된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돼가지고 펩신을 깨워. 펩신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알죠? 다시 탄수화물은 입에서 먼저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 공익 덩어리들은 위에서 먼저 분해가 된다. 알겠지? 지방은요. 이제 이것도 안 돼. 위도 넘어가고 소장까지 가야 돼.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에서 시작되고 단백질은 위에서 시작되고 소장은 다음 주에 했지만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가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위 속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있죠. 염산에다가 동그라미 쳐넣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줄 해서 세 가지 펩신 작용을 돕고요. 살균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으로 만드는 작용. 이건 지금 없으니까 뭐 음식을 죽으로 만드는 거 써놓으셔도 되고 녹이는 작용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액은 하루에 한 2리터씩 분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산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거 잘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8번, 9번, 10번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주는 이제 입과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넘어갔어요. 이때 소장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이 모두 이제 분해가 될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 되게 커요. 간이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해독 작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분해시키거나 뭐 합성하는 역할도 하고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간이 되게 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8번부터 볼게요. A는 입이고요. B는 식도가 되겠고 C는 간이 되겠고요. 큰 삼각형 된 거. D는 위가 되겠고요. E는 이자가 되겠고요. 긴 주머니가 있죠. 간 밑에. F는 소장이 되겠고요. 꼬여져 있고 그 다음에 G는 대장이 되겠어요. A, B, D, F, G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물과 관련돼서 할 때는 기능을 외우기 전에 우선 구조를 먼저 잘 기억해두세요. 구조. 10번 입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5가 되겠고요. 2번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된다. 맞고요. 3번 펩신은 침과 위액 속에 들어있다. 인데요. 펩신은 위액 속에만 들어있어요. 침에는 아밀레이즈야. X. 아밀레이즈는 염산의 도움, 이건 펩신의 도움이 되겠죠. 펩신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 아니지.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한다. 되겠죠. X.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이제 했던 거를 외워서 올해는 풀어야 되는데 아마 잘 외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더 틀릴 것 같아. 틀려 상관없어. 시험 때 잘 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험 아니에요? 학교 시험. 고생하셨습니다. 2년이 남았어.